네, 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뭐 시장이 오늘은 이제 그래도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던 어제까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이것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죠.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그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 오늘 이 얘기는 좀 자세히 좀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는 믿을 수가 없다예요.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Winter is coming 네. 해가지고 리포트 제목이. 그게 이제 그 한국의 탑2가 흔들리니까 탑2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완전 와르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2월, 5월, 8월, 11월이면은 이상하게 좀 짜증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MSCI에서 리밸런싱, 분기, 반기.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분기 리밸런싱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2월, 5월, 8월, 11월에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없는 물량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도 그 물량이 미리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뭐 1177원 뭐 오늘은 아침에는 쫙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면서 8원이나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무슨 어떤 뭐 펀더멘털이랑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니까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어제 같은 날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일 심하게 빠진 그 시장이 심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 중국의 나스닥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세 가지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그 이 세 가지 요인 다 반도체 얘기는 좀 논외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도 오늘 그 금리 부분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금리 첫 번째 인상하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도 너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좀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반도체주 먼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반도체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급락을 해버렸죠. 네. SK 하이닉스하고 네. 삼성전자. 예,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넘겨놨는데요. 네. 이 사건의 발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CLSA라는 데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반도체주가 그 4분기까지 안 좋다.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모건 스탠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리포트냐면요.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일주일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일주일 만에 그 변경을 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려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게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왜 뭘 자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5월 달인가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주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 지금 매도 리포트 내면서 그때 그게 모건이에요. LG 화학이었네. 네, LG 화학 내고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내고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모건인데 이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하면은 뭐가 또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많이 치는 증권사로 무지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그런 전망을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 영향 여파로 외국인들이 거의 좀 물량을 쏟아 부었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따끈따끈해요. 8월 18일 그 새벽 5시에 나온 보도 자료로 나왔었는데요. WST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반도체 통계 기구예요. 아, 네. 이게 비영리 기구인데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도시바니,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다 포함해갖고 한 40여 개 회사에서 만든 비영리 기구예요. 여기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잠깐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은 6월달에 전망을 한 게 오늘자로 좀 전망한 자료가 2021년, 2022년 반도체 매출 성장 전망이 모두 상향이 됐어요. 아, 오히려 상향이 됐네요. 상향이 됐죠. 그리고 특히나 D램 얘기를 했는데 D램도 똑같이 그 D램을 중심으로 상향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전망도 일단 상향이 됐다는 거. 2022년까지.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에서 한 40여 개에서 만든 비영리 그 기구인데 대표님은 그 모건하고 그 여기하고 어디가 더 신뢰가 가세요? 그러니까 모건은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이닉스가 반등하게 된 게 또 하이닉스 대표께서도 내년 D램 전망 좋은데 왜 그렇게 걱정들 하냐 이런 인터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거로 제가 꼽고 있는 게 DDR5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은 DDR4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DDR5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 DDR4니 DDR5니 뭐 제가 뭐 이쪽 그 전문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DDR4보다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그때가 이제 2014년이었는데 성능이 사양이 50%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은 100%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빅데이터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인공지능이니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그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이제 이거를 그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속도가 좀 그 붙기 시작하냐면은 4분기에는 DDR5가 PC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 4분기부터. 예.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신한금융투자가 나온 데이터를 인용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서버용 D램 중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 내년?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러니까 DDR5가 더 우세해지는 시기가 2023년 내후년 하반기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DDR5로 넘어간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지금 그 수요처에서는 DDR5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제품인데. 그러니까 근데 공급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딸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은 공급 그 가격 그 결정권은 공급자한테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좀 외국계 증권사 두 군데서 냈던 리포트 그러니까 그 내년도 그러니까 D램이 안 좋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새로운 데이터다. 아까 그 기관에. 그 WSTS라는 데서 나온 거는 WTST. 오늘 새벽에 나온 거고 요 DDR5에 대한 얘기는 한 두 군데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친 김에 관련 종목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요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전공정에는 그 반도체 중에서 전공정에는 설계 기술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요. 주로 후공정이나 기판 그리고 수동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동 부품은 뭐 자세히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DDR5부터 처음 사용이 되는 그 종류예요. 그래서 이 기판 중에서는 PCB라고 그러죠. PCB.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동 부품은 삼성전기는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비코전자 정도. 그다음에 후공정 소켓에서는 ISC나 TSE, 마이크로 컨텍설, 뭐 검사 부품,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이 좀 대표적인 종목들로 볼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4년에 DDR4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주는 좀 샘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대장주는 유니테스트였어요. 2014년도에. 아, 2014년도에. 예. 근데 DDR4로 넘어갈 때 유니테스트가 2014년에 주가가 42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흔들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대장주인 심택은 크게 흔들리진 않고 그리고 여기 거론된 종목 중에서 지금 그 컨센서스가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실적도 잘 나오고 증가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미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 가설한다는 거고 저는 심택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회사에서 자체 가이던스를 내놔요. 아, 그래요? 예. 중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월 달에 자기네 지금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이익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기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섹터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장이 누구냐, 이 중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대장이 안 흔들리면은. DDR5의 대장. 그렇죠. 또 다른 종목 어쨌든 올라간다 이렇게 따져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DDR5로 뭐 북한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장주는 한 종목 딱 꼽는다 그러면 심택입니다. 심택. 예,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쪽 종목들 DDR5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외국계 리포트가 뭐 그렇게 뭐 악의만 갖고 썼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예. 제가 또 그 사람들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전력이 있잖아요. 저거 배터리 갖고 한번 그랬었고 아무리 제 좁은 소견으로 보더라도 DDR5로 넘어가는데 DRAM 경기가 내년에도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는 신제품이 조금, 나오는데. 예, 그렇죠.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질 않고 그리고 대부분 하는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또 그 세계 그 반도체 그 통계기 WTST. 예. 거기서 이제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데이터를 좀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한국 시장이 뭐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꺾이는 거는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한번 휘청해 놓으면은 특히 그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그 급락세가 딱 멈췄거든요. 네. 근데 어제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110개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이 150개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10종목을 딱 샀는데 그 중에서 오른 종목 한 종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나 그렇죠. 코스닥이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안정을 찾아야 우리 시장은 안정을 찾고 수요일자 8월 18일자 오늘 어느 정도는 그런 단초가 좀 보이지 않았나. 또 환율도 8원이나 떨어졌다는 게 좀 기쁜 소식입니다. 네.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예,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따져보면은 예. 불안해하는 원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것들도 조금 그 증권사 국내 견해 증권사?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디램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가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인 요인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목표 주가는 조금 내린 증권사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그 모건처럼 그렇게 막 반토막을 내서 뭐 목표가를 내고 이런 증권사는 없는 걸로 좀 그렇게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해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예. 과다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체전지 말씀하셨는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네. 전에 그래서 이제 좀 흔들렸는데 지금 이후에 삼성 SDI를 대장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배터리주가. 예. 앞으로 계속 그 괜찮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까지 가세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중국 쪽에서 워낙 지금 저가에 막 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히 배터리 완성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쪽 말고 그쪽에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소재.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결국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2023년부터는 올 것이다 많이 예상들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배터리 얘기도 좀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볼게요. 네. 배터리 하면은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그리고 케이스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8월 초에 나온 전망입니다. SNE 리서치라는 데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2020년에 대비해서 2030년 동안까지 10년 동안 양극재는 730%가
좀 그 증가를 하고 수요가 그리고 음극재도 뭐 600%, 700% 가까이 대부분 증가를 하고 전해질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쪽이 그럼 왜 흔들렸느냐? 사실 뭐 삼성 SDI 제가 뭐 6월부터 계속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결국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 에코프로비엠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로 다 갔단 말이에요. 재료는 맞는데 너무 세게 올랐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종목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죠. 네. 근데 여기다 이런 수요가 있는 데다가 여기 수요는 미국 그걸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목표가 2030년까지 최소한 40% 전기차 비중이 그리고 50%까지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30년까지. 미국까지 들어온다면 이건 정말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뭐 이쪽 모멘텀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제가 좀 그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자, 그 종목 정리하는 거 좀 볼게요. 이게 그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중간에 가로막는 이제 가로막이 분리막이 있고 거기 밑으로 흐르는 전해질이 있고 케이스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양극재 하는 회사들 양극재가 시장은 더 커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에코프로비엠이니 LNF니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LNF는 이제 음극재 시장도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음극재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스, SKC, 뭐 솔루스 첨단소재, SK 머티리얼스, 대주전자재래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이제 특허를 제일 먼저 냈던 뭐 이런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 회사들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첨보,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 잘 나갔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분리막은 뭐 독보적으로 내서 SKI 테크놀로지고 배터리 패커넷에는 이제 신성 벨타테크 이런 종목도 회사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중에서 대장주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 올라갔다. 근데 4% 빠졌는데 오늘 3% 올라와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안 흘려요. 그 대장주가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섹터는 유효하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대장주가 확실히 아까 그 DDR5는 심택이고 뭐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엠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소재주들 이렇게 볼 때 국내 기업만 갖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비교 대상으로 했던 게 CATL이나 창신신소재를 얘기했는데 중국이랑 요새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봐야 되는 종목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재주가 알버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볼로 ABL 표시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미국 회사 주가들도 다 자유롭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도 그 미국 이슈에서 뭐 7월 때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이틀간 4% 이렇게 빠졌는데 얘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렇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는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접근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 완성 배터리는 이제는 뭐 지금 이 대목에서 삼성 SDI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많이 올랐죠. 예. 그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지금 그 소재고 소재 부족이 더 심하거든요. 완성 배터리보다는. 그래서 국내 그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미국 그 비교할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는 알버말 정도를 보면은 2차 전지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테마가 아니고요. 뭐 짧아도 올 연말 그리고 뭐 내년까지는 갈 좀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DDR5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어나면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삼성 SDI의 그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순간 시설 투자 그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그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짧아도 연말이고 길면은 내년까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쏟아낸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HDI 없는 사람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미국의 의미가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왜 전기차를 그렇게 좀 갑자기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게 이제 뭐 환경, 뭐 트럼프랑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뭐 전 그 환경 관련된 거는 다 노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나는 그거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기후 협약도 새로 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베이스가 중국이 너무 설치니까 전기차 갖고 우리는 경쟁력 떨어지고 이러니까 전기차를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고 그런 차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슈는 굉장히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고점 치고 매물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그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특징으로 떠올랐던 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순환매 성격의 장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잖아요. 보통 네.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리고 하니까 네. 오른다고 해서 쫓아가기도 참 겁난단 말이죠. 지금의 제약 바이오주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증권에서 네. 제가 좋아하는 저희 그 연구원이 한 분 계시는데 시황 쓰시는 분인데 연말까지는 저희 바이오의 시대다 이런 단정적으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리포트가 영향이 있었는지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바이오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불을 당긴 거는 사실은 우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뉴스가 굉장히 쏟아졌었어요. 처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실적이 아무도 예상 못한 흑자를 기록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뉴스로 나왔고 곧이어 나온 뉴스가 노바백스에서 그 미국 FDA 승인이 좀 지연된다. 다시 하분기로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뻥 올라갔어요.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EU 쪽 노바백스 공급을 저희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이게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뻥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뻥 올라간 게 그 다음날 결정타가 그 3연방이 터지죠. 임상 3상 승인됐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임상 3상 승인됐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좀 그 큰 사건이거든요. 그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제조합 그 백신이에요. 이게 이제 각 백신의 장점만 끌어다가 모아서 하는 거고 임상도 3상 들어가는 게 보통 임상하려면은 적게는 수천 명이고 많게는 수만 명. 길게 걸리면은 뭐 3년, 5년, 10년까지도 걸리는 게 임상 3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비교 임상이라고 해갖고요. 이 성분을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임상 환자 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임상 기간이 짧아집니다. 사실 이런 비상 임상을 우리가 아는 뭐 화이자니 뭐 모더나니 뭐 다 아스트라제네카니 다 이렇게 빨리빨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뭐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백신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는 요게 이제 그 제가 식약처 들어가서 좀 확인한 그 내용이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나 뭐 셀리드나 진원생명과학이나 제넥신이나 HK 이노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임상이 제일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게 2상까지 가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제조합 비슷하죠. 저기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네. 근데 이 종목 중에서 혹시 저희 그 잘 아시는 종목 있으세요? 보통 많이 들어본 건 제넥신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제넥신만 들어봤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이뻐하는 아우가 있는데 걔는 그 제약바이오에 미쳐갖고 뭐 그 기업들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정말 한 3, 4년을 그러고 다녔거든요. 네. 바이오가 그렇게 뭐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걔 정도 지시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금 이따 이제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그건 저희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그 근거요. 싼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 8월 초 정도까지만 해도 계속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부담스러우면은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임상이 성공한다는 전제, 신약이 이제 개발이 성공한다는 전제에 지금 그 노바백스로부터 제 그 CMO 주문 관련 물량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많아요. 그럼 세계 1위의 CMO 회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 물량이 가지 않겠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장 또 저희 그 모더나 생산하면서 또 그 도로는 얘기는 그 중에서 반은 저희 한국에 좀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나 더 얘기하면 녹십자고. 근데 그 녹십자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러면은 사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삼상 승인 나오고 거의 뭐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거 어려우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매매해도 되지 않느냐. 내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많이 엄청 갖고 갖고 있는 SK 케미칼을 매매하는 게 어떨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제가 얘기한 이런 그 유바이오로직스나 뭐 제넥시니 셀리드니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바이오니아인가? 종목 이름도 저기 바이오니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해서요.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쪽은 아시는 분들은 좀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이 두 종목은 지금 그 탑2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지금 그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장은 얘네예요. 얘네가 안 흔들리면 다른 종목들도 계속 키마치가 나올 거고 삼성에서 좀 리포트 나왔던 내용 중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 그 2015년도에 그때부터 저게 이제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그 이쪽 그 PER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쫙 올라갔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냐면은 이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미약품이 개발비 그러니까 신약 횡령했어요. 돈이 들어온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쫙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원위치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종목을 보면은 CMO 대표 CMO 회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목은 모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요 지표를 보면은 특히는 우리나라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뭐 유한양양이, 양행이니, 녹십자니 이런 쪽도 실적만 좀 그 눈에 보이는 실적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이 좀 뭐 3분기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확 치고 갈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봐도 되는 그 쪽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운에 그 맡겨야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는요 항상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제가 그나마 아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정도는 그래도 하도 많이 좀 봤으니까 내용도 좀 알겠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알겠는데 하나 더 하면 SK 바이오팜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될 만한 섹터 오늘 좀 세 가지 좀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DDR5,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이게 이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보면은 계속 좀 그 관심을 갖고 봐도 되는 섹터, 길게 봐도 되는 섹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좀 꼽아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말씀하신 세 가지 섹터가 향후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건데 네.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서라면 이제 이게 통용이 되겠지만 네. 시장 자체가 부러지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냐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워낙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시장을 흔들게 하는 그러니까 하락시킬 요소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잖아요. 금리 인상.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들 반도체에 대한 논란은 제가 좀 정리를 좀 많이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MSCI 같은 경우는 어찌 봤건 또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중국 관련 얘기도 사실은 우리 시장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패시브 자금들이 그 이머징 전체로 줄인다는 이 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진짜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7순가 8순가인가 하다가 결국은 포기할 것 같은데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또 그쪽이 원하는 조건을. 그 FTSE라고 영국에서 이제 비슷한 거가 있는데 여기는 선진국 지수로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얘네는 그렇게 좀 못 들어갔네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부담은 없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고 지금 뭐 7월 수출 사상 최대 기록했고 뭐 코로나가 안 잡히고 있는 게 지금 확산세가 안 잡히고 있는 게 이게 고민인데 대략 2차 접종 그 백신 접종률이 2차 접종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40% 정도 되면은 잡힌 걸로 대부분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도 그때는 많이 풀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월 달에 지금 나타난 이 조정은 펀더멘탈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전 시장이 다시 위로 틀어서 갈 거라고 일단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테이퍼링 우리나라
미국 공교롭게도 다음 주 8월 26일이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그 잭슨홀 미팅 예정돼 있고 굉장히 좀 그 큰 행사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금리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쉽게 안 할 것 같은데 코로나 델타 변이가 이런데 근데 웬걸요? 7월 그 금통위 하고 나서 별 얘기가 없다가 의사록을 이제 그 시차를 두고 공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매파적이에요. 거기 나왔던 얘기가 금통위원 6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분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연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한 분 정도만 금리를 연내 인상은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이 5분 중에서 한 분은 당장 7월에 금리 인상을 하자고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JP 모건 같은 데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묘하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은 이렇게 그 특정 IB가 한 날에 금리 인상 시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드문데 올해 8월에 한 번 인상하고 올해 4분기 한 번 더 인상하고 그리고 내년 3분기에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 IB에서는 우리나라 대선 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금리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대선 전에 미리 올리고 내년 상반기 건너뛰어서 3분기에 또 올리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이건 저의 그냥 그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뭐 금리를 왜 그렇게 좀 올려야 되느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3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 금통위에서도 이 얘기를 이 3가지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차트 중에서 아파트 가격 일단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가격이 이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차트 잠깐 볼까요? 정말 뭐 거의 뭐 그 위로 꺾이지 않고 쫙 올라가고 있죠. 요새 뉴스로 나오는 게 지금 7월 달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7억 원을 넘어갔어요. 근데 서울은 11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이 있어요. 금리 인상 갖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겠느냐. 사실 뭐 제 주위에 자산가들도 많이 계신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금리 좀 빨리 올려라 이런 분들도 많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더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금리 정책만 가지고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았던 경우는 없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쨌든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 늘리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근거로 보는 게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열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게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좀 7월까지 물가가 났는데 저게 5월 달에 올라갔다가 6월 달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5월 달하고 똑같은 수치인데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5월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작년 5월은 물가가 훅 떨어졌을 때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 때니까. 때문에요. 그래서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는데 7월 달에는 기저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나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저 주위에 물어보면은 너 재난지원금 받아서 어디서 썼어? 그러면 외식이 일천 소고기 사 먹었다고. 소고기 사 먹었죠. 그렇죠? 근데 소고기 사 먹는 건 좋은데 그때 소고기 돼지고기 값이 특히 소고기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재난지원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물가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8월 달에 나오는 거는 수정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해요. 다음 주 금통위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금 1.8% 전망하고 있는데 이 표로 봐서는 1.8% 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계대출도 지금 7월 달에 9조 7천억이 늘었고 그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금액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근데 부동산으로 쏠리는 거군요. 특히 이제 7월 달에 많이 늘어났던 게 좀 주춤해서 조금 투자를 좀 밀어볼까 이러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보통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었는데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IPO를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나도 청약해야지. 그래갖고서 뭐 카뱅도 청약해볼까? 뭐 이렇게 해갖고선 크래프톤도 청약해볼까? 이런 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열을 일으켰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행권 대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회색 코뿔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고 위기인지는 아는데 오래 끌어왔는데 이게 터지면 언젠간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부채라든지 기업 부채 이런 부분을 꼽고 있고 한국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를 꼽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색 코뿔소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 은행권 대출 중에서 올해 전체 대출 중에서 63%가 고소득자 대출이에요. 그리고 76%가 고신용자 대출이에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우리는 뭐 좀 생활자금 대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하려고 대출 받아서 주식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러려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그러면은 진짜로 생활자금 필요한 서민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느냐? 1금융권에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2금융권에서 받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좀 이게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위기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사실 금리 어느 정도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새 지금 환율이 뭐 위로 뚫린 듯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려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근데 원화 약세 때문에 금리 올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인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제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도 좀 둔화되지 않느냐. 근데 8월 달에 다음 주에 한은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변경할 텐데 하향 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하고 거기다 이제 또 델타 변이 외에 한쪽에서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 인상하면 주식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저는 뭐 한 60-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인상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는 게 정책 과제상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볼 때도 금리 인상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요. 시장이 그러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밀리느냐? 안 밀렸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을 2차례 했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1월이었고요. 네. 그 전에 2010년 7월이었죠.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건데 코스피도 밀리질 않았고요. 자,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보죠? 수혜주로 보험주하고 그다음에 은행주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화재하고 KB금융이 2017년 정확히 11월 말이에요. 그때 금리를 25bp를 인상하면서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때 인상됐던 이유는 미국이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따라 인상.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면은 미국보다 먼저 인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럼 올랐느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올랐느냐 봤더니 한 30일까지 봤거든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시장이 만약에 일시적으로는 잠깐 흔들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요 표만 딱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다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나서 좀 보험주나 은행주는 좀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멘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사실 뭐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가총액 10등, 뭐 9등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싸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금리 인상한다 그랬더니 대대적인 인상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 보통 은행주도 배당 수익률 배당받는다 그러면 5% 넘게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시장 막 흔들린다 그럴 때 얘네들은 또 시장 흔들려도 잘 안 빠지거든요. 올라갈 때도 더디지만 배당 받는다는 마음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생보사보다는 손보사 쪽으로 좀 접근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뭐를 볼 때 앞으로의 뭐 메리트도 있고 막 그렇지만 특히 이런 가치주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죠. 요번에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생보사하고 손보사하고 굉장히 엇갈립니다. 근데 손보사가 왜 이게 좋아졌냐면은 손보사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제 전체 보험 손해율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이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게 뚝 떨어졌네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2분기에는 하도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안 나가면 사고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차 손해율이 떨어졌는데 7월 달에는 이게 조금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실적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 주가 일봉을 한번 쳐보시면은 생보사들은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손보사들은 뭐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렇게 종목들 뭐 삼성화재니 그 전부터 많이 올리는 게 그 DB 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 화재라든지 DB 손해보험도 뭐 움직임 좋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메리츠 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나는 정말로 좀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기 싫다 이러면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드려서 저는 일단 금리 인상에 좀 베팅을 하는 쪽으로 좀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첫 금리 인상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시장이 뭐 확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에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뭐 보험이나 뭐 은행주 중에서도 똘똘한 종목들 좀 찾아서 방어적인 투자자라면 매매를 해도 될 것 같고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생보보다는 손보 쪽으로 접근해라. 한 종목 말씀드리면 저는 선호 종목은 삼성화재를 제일 선호해요. 삼성화재 가장 거기가 대표주 아닌가요? 그렇죠. 대표 종목이죠. 근데 요즘은 대표주보다는 그 밑에 좀 사이즈가 작은 게 탄력성이 워낙 좋으니까. 예전에 철강주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요새도 뭐 손보사 올라가는데 DB 손해보험하고 그 메리츠 화재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현대해상도 세게 올라가고. 근데 제일 오히려 늦게 움직이는데 근데 제일 늦게 움직이는 종목은 또 시장 흔들릴 때 안 빠지는 안전하니까.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좀 해소가 되면 이게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주식을 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럼 이제 대형주의 상승이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뭐 바닥을 확실히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탑2도 이제는 거의 바닥 근처에 있는 건 삼성전자, 확실한 것 같고. SK 하이닉스. 그렇죠.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전에 왔을 때 그 대표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그랬나요? 대답을 잘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사도 되는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은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매매를 안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는 지금 사도 담아도 될 만한 가격 근거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보다는 근데 사실은 더 잘 움직이는 거는 DDR5 DDR5의 중소형주 그리고 배터리주도 배터리보다는 배터리 소재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버스, 곧버스에 투자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락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도 일단 이 강세장이 끊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좀 일시적인 요인들. 노이즈다. 뭐 반도체는 서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또 매도가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8월 달에. 그 얘기는 그 리밸런싱 물량 맞아요. 그리고 5월 달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물량 막 하루에 2조 원씩 막 쏟아지면서 환율은 확 올랐고 원화 가치는 막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갔느냐?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모시고 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소폭이지만 이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은 멈추고 상승 전환되는 거냐 다시 이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힘든 시기죠.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이 얼른 팔고 도망쳐야 되는 반등이냐, 그렇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반등이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씀하신 거에 그냥 딱 정확하게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맞고요. 기술적 반등의 이제 높이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좀 기술적 반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든지 재차 가격 조정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단 오늘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술적 분석상의 반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고 당장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이라서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오늘 뭐 저녁에 나스닥 안 좋으면 또 내일 빠지겠죠. 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잖아요.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급락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수는 뭐 반도체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온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잘 버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종목 교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내 체감 지수는 사실 3,250 넘어갔다가 이제 밀렸으니까 뭐 3,150 깨졌다가 이제 올랐으니까 뭐 100 한 20포인트? 요 정도 남짓 빠졌다 치면 체감 지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200포인트 이상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던 그런 하락이었었는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RSI라고 해요. 과매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 30 정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적 반등의 이후에 조정의 길이나 깊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이 계속 괜찮을 것이냐 혹은 아직 우리가 또 반영되지 않은 악재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되는 호재랄까 악재랄까 이런 네.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7월 한 말 때쯤에 이제 나올 수 있는 펜은 다 깠다. 네, 이제 뭐 돈 줄 거 다 줬고, 뭐 이제 호재 뭐 인프라 투자 법안 나올 거 나왔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은 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미는 게 더 시장의 메이저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하락하는 모습이 좀 8월 달에 좀 나와 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 호재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뭐 과거에 가장 큰 악재라면 이제 코로나였었겠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큰 호재는 뭐 낙폭과대라는 호재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각국 정부들이 계속 이제 돈 풀기에 이제 주력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쏟아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마무리된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부분 다 통과됐고 그다음에 이제 돈 주는 것도 이제 다 끝났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상당히 좀 한정적이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또 주가가 빠져야지만 그게 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또 악재라고 따진다라면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뭐랄까요 반도체 뭐 그런 관련 이슈 뭐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면서 이제 피크아웃 논란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일 수 있겠고 뭐 아프간 논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다시 또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변이 델타 변이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최근에 뭐 람다도 뭐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뭐 알파 오메가 감마 뭐 데타 뭐 다 나올 수 있겠다고 막 얘기는 좀 나오는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도 뭐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메르스, 뭐 사스 때도 그랬었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는 잘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퍼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백신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수급에 차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 공세를 해 나갈 테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제 삼바가 이제 계속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풀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좀 이런 부족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몇 달 안에 어느 정도 백신 공급은 지속되기 때문에 뭐 호재라고 따진다면은 백신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난다라는 거 요게 일단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이런 쪽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또 상대적으로 또 악재라고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을 또 꼽을 수가 있겠죠. 시장에 계속 유동성 공급되던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테이퍼링도 시장 측면에서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측면 안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졌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고 만약에 경기가 좀 강하게 잘 나오고 지표도 잘 나오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그거는 뭐 그닥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의 회복 과정 속에서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된다라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린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호재는 백신의 접종자가 늘어나는 거 그 정도 하나 호재 삼아볼 수 있겠고 악재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경기의 회복세가 좀 꺾여서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모를 이제 테이퍼링에 이른 시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역시 시장은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어렵죠. 저도 일단은 뭐 3,250선이라는 그 선을 되게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부터도 사실은 돈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최근에 뭐 물론 개인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 외국인의 뭐 매도세는 오늘도 사실 좀 이어졌잖아요. 환율이 오늘 사실 좀 많이 급락하면서 좀 안정화되긴 했는데 그것도 뭐 환율 당국에서 어느 정도 립 서비스가 좀 개입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립 서비스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환율은 언제든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조금 변수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좀 시장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뭐 악재든 호재든 다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받아들여가는 상황 속에서 뭐 지표 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새롭게 좀 출현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또 역시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한국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련 반도체가 네. 이게 과연 살아나주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 네, 맞습니다. 예, 그냥 한번 차트로 아까 뭐 일시적 반등으로 보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반등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반등할 네. 수 있을지 네. 이런 전반적인 좀 기술적 분석을 네. 좀 부탁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반도체의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중국의 또 기대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그런 생산 지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사실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소비 지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영향을 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뭐 이슈들이 좀 부각된. 사실 오늘은 좀 반도체랑 관련되어 있는 좀 호재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너무 낙폭과대하다. 그리고 이제 뭐 모어스탠리의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과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 반도체 관련 기구에서도 뭐 3, 4분기에도 반도체 괜찮다. 좋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죠. 물론 예, 뭐 물론 디램이라고 콕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부족한 건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쇼티지 상황이니까.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뭐 요새 또 DDR5 같은 경우는 같은 반도체라도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말 많이 샀죠 이번에 네. 외국인이 하루에만 1조 이상 파는 걸 그걸 다 개인이 받았으니. 네, 지난주에도 한번 하이닉스 봐드리긴 했었고 삼성전자도 봐드리긴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여기쯤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쯤에 있었었는데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폴드 3, 이제 G 플립 3 이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랄까요
사전 예약하는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네, 반응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 많이 좋았었거든요. 예, 오늘 뭐 KG바텍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면서 그런 사전 예약이 뭐 다운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 사실 이게 잘 풀리면 나중에 반도체도 사실은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IT 기기가 잘 그렇죠, 다 팔리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삼성전자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완만한 하락 기조를 보이다가 역시 상승 전환하지 못하니까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도 좀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이죠. 거래도 이때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그 리포트 영향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 오히려 팔고 싶은 사람 물량들 다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있어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거꾸로 좀 가벼울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려드렸던 지지선 이렇게 이탈된 상태 속에서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뭐 지지선대를 찾아본다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만 한 3, 4천 원대, 7만 2천 원대, 그러니까 7만 5천 원 아래권에서 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도 뭐 기술적으로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한번 꺾었다가 세게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때가 거래가 많이 붙었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붙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 사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추세 안에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쭉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생기면 이 양봉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수평선을 그었을 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양봉 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큰 양봉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가겠죠. 여기 7만 2천 원대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줄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뭐 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긴 양봉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고 거래도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꿔놓고 보면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큰 이게 주봉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어드리면 이 마지막 이 양봉대인데 이 양봉대 저점이 한 8만 1,000원대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게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주봉을 한 개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선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슈팅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2, 3천 원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단기적인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뭔가 악재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70이 아니죠. 7만 2, 3천 원 안 깬다라면은 일정 부분 저점 매수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장대 또 음봉이 발생해 있잖아요. 네. 이 음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또 역시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음봉의 고점대가 8만 2천 원이라고 보시고 음봉의 저점대가 7만 4천 원이라고 본다라면은 적어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왔을 때 이 음봉의 중간 허리선 정도 되는 7만 8천 원 부근, 네, 그 이상 위에서 놀아주어야지만 반등의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대를 차후에 반등했을 때 못 넘어가면은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금은 단타라고 말하면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주봉에서의 저항선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 7만 2, 3천 원대에서 매수하고 7만 7, 8천 원 언저리에서 단기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 이 부분만으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체의 뭐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저점에서 이제 뭐 배당도 확실히 뭐 하반기로 가면은 뭐 또 돈이 있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9월 달도 되면은 또 이제 배당 또 막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 투자를 누리시는 분들한테는 저점 매수가 분할로는 좀 유효하겠고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7만 2, 3천 원대에서 7만 7, 8천 원대까지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7만 7, 8천 원까지 가면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300 지금 얼마죠? 2,300 죄송해요. 3,000 지금 150대인데 한 3,2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좀 저항대라고 생각하시면 지수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1차 타겟 목표로 하신다라면 좋겠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요 구간 안에서 사서 내가 좀 물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좀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 노려서 여기서 비중 조절 올라오면 하거나 매도하고 다시 보기 이런 정도가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형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1월달 이후로 오른 적이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조금 힘든 구간이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번 달은 지금 MSCI 지수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때문에 수급이 많이 이동한 상태라서 그 수급 새로 들어오는 그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파니까 지금 문제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과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빼면서 이제 이걸 넣기 때문에 좀 부담을 받은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달 말에 체인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뭐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한테는 9월달 정도 가면은 숨통이 조금 트일 수가 있는 수급 요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흐름이지만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관계를 조금 보시면서 계속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율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저희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차손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개념도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사기 위해서 그 주식에 돈을 넣지는 않거든요. 외국인들은 특히 패시브 자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환차익도 고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주가도 빠져서 열받아 죽겠는데 환차손까지 보고 있으면 들고 있을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물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걔들이 팔아가지고서 이제 환율이 급등한 것도 당연히 그렇지. 있겠고 배당 들어온 거 이제 송금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아마 21일 이때 아마 삼성전자 배당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번 주가 배당 들어오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송금 그런 관련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환율, 외국인 수급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를 봐드리면 네, 하이닉스는 뭐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설명을 드렸었고 또 그다음 반등할 때도 이렇게 그리고 또 반등할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설명할 때 10만 원 전후에서는 네, 사도 죽지는 않는다. PBR 1배니까. 네, 죽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더 매물이 한 번 더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요 날짜였었는데 한 번 더 빠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 얘기하면서 이날 뭐 한 10만 원 정도 전후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은 좀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빠지면은 9만 한 7, 8천 원 말씀드렸었는데 딱 9만 8천 원대에서 일단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시면 어디 갔지? 네, 수급 보시면 지금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한 100만 주 정도 샀거든요. 네. 뭐 그동안 뭐 무차별하게 팔았으니까 그렇죠. 뭐 이거 어제 오늘 합쳐서 160만 주 샀다고 우리의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했어. 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공매도에 대한.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매매를 어떻게 보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열심히 사서 이제 올라오니까 한 4% 정도 수익 내고 매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4%면 어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무튼 투신이랑 보험권이랑 이제 다행히 좀 이제 연기금이 계속 그동안 투매성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좀 전환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타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근데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를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항상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은 잠깐 이탈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올라오면서 단숨에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무슨 초특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이격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도 이평선들의 이격이 강했었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평선들의 이격이 강하잖아요. 주가는
회귀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멀어진 이평선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벌어지면 다시 아래쪽 이평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으로 벌어지면 다시 위쪽에 있는 이평선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회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그런 리바운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낙폭이 과대했고 하락하면서 이제 갭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일단 여기서 발생한 갭은 윗꼬리로 메꿔진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하이닉스는 계속 10만 원을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추가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올라온다라면은 11만 원 부근에서 저항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두 번째 갭까지 바꾼다 생각한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한 11만 2천 원? 네. 왜냐하면 21선이 조금 더 내려올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한 11만 2천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리바운딩을 노리고 하이닉스는 좀 대응하시는 전략. 그때도 저희가 좀 그렇지만 좀 10만 원 부근에 사서 11만 원 부근에 파는 단기 10%, 매매 전략, 10% 예, 그 부분 수익 좀 전략.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하게 조금 대응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막 올라가가지고 뭐 12만 원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로 하이닉스의 초특급 호재가 생겨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그런 게 좀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이평선들을 좀 추스려가면서 다시 되돌리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풀어진 이평선 돌리는 데는 보통 이게 일로 따졌을 때는 아침에 이 정도 상태였으면 이걸 되돌리는데 보통 2시 정도에 많이 되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으로 따져서 지금이 한 아침 9시, 10시 우리 장 시작한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한 2시는 돼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저 이평선들을 다 정렬시켜가지고서 방향 전환하려면은 2-3달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2-3달 이상도 짧아요. 왜냐하면 저 이평선들을 제대로 돌리려면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12만 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 번 리듬을 타줘야지만 이평선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평선들을 정렬시키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좀 맞지 않겠나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12만 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11만 원대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조금 하이닉스는 투자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건 기술적 분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들고 있으신 분 혹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2차 전지주잖아요. 네, 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2차 전지주 그때도 강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강할까? 혹은 그때 강했으니 앞으로는 좀 약해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살아있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한번 하락하긴 했었는데 다시 또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2차 전지 하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시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지금 뭐 계속 각국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2020 몇 년까지 만든다, 2030년까지는 뭐 우리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네, 뭐 이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쪽은 확실하다라는 거 하나로.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부장들 보시면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다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상한가까지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양극재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양극재 대장이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그다음에 이제 LNF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음극재는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도 나도 실리콘 음극재를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SK머티리얼즈 얘네들도 다 우리도 실리콘 음극재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SK머티리얼즈는 SK이노베이션한테 하겠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대주는 이제 LG화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서 지금은 양극재 시대, 내년에는 또 음극재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음극재가 기존의 2차 전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잘 써야지만 지금 보면 그게 현재 음극재가 흑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가면은 팍 파워업이 되는 거죠. 뭐 한번 레벨업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성능을 업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리콘 음극재 쪽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투자한다고 다 난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지금은 양극재 시대지만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부터를 생각하면 음극재 쪽을 이제 계속 보시는 게 맞는데 또 최근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대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유효하고 최근에 보면 뭐 리튬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대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추세적으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안 빠지고 잘 각섰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좀 싸 보이는 거. 그렇죠.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네,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 뭐 혹자들은 최근에 이제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뭐 에코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체적으로 증설 발표를 했잖아요. 증설 발표를 하다 보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요. 아, 우리가 증설을 했을 때 뭐 몇만 킬로와트 뭐 증설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뭐 몇 킬로와트 증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증설을 한 걸 때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뭐 어디 뭐 폭스바겐이랑 계약했어, 뭐 포드랑 계약했어, 뭐 어디랑 계약했어,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대수가 딱 계산해서 나와요. 대수 곱하기 뭐 그 증설한 거 딱 이렇게 계산하면 실적에 최상단이 찍히거든요. 멀티플이 어디까지구나라고 딱 찍혀요. 그것까지 지금 계산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그렇게 따지면 혹자는 이미 2030년 것까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수급에 쏠림 현상은 계속 있는 편이니까 그렇죠. 추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 동안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발로 올라오는 종목이 이제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종목도 제가 되게 상당히 좀 바닥에서 좋게 보았던 종목인데요. 후발로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이 종목 이건 참 코스모 신소재네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먼저 달렸었고 그 모 회사죠.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뭐 상관없어 그냥 막 달려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이 회사도 지난번에 요쯤에서 이제 자회사 전해질하는 회사랑 합병을 했거든요. 흡수합병을.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이제 2차 전지야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계속 이렇게 막 빌빌빌빌빌 하더니만 움직이면서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고점 생각하면 뭐 아직도 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가장 최근에 뭐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BM 차트를 한번 봐드리면 아 이건 에코프로네요. 네. 에코프로도 상당히 올랐네. 네,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이 코스닥이나 뭐 이런 데서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이고 뭐 거래소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이 두 그룹사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소재 대장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1선 딱 찍고 이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1선이에요. 한 달 동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1선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혹시 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점권인 한 29만 원 정도를 단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여기 33만 6천 원대까지 슈팅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오버슈팅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 오버슈팅 부분을 좀 뚫어내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한 32만 원대죠. 32만 원대 재돌파 여부를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마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게 MSCI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입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때를 맞춰서 이제 사모펀드들은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공모 받았겠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렇고 연기금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편입 때문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뭐 이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 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이때일 거예요. 요때 부분인데 지금 14만 원대에서 지금 21만 원대까지 뭐 물론 25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21선이 살짝 밑에 내려오긴 했지만 이건 훼손된 상태는 아니고 21선이 꺾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SK IT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가권이 20만 5, 6천 원 정도 되겠죠. 여기 단기적으로 마지노선 높고요.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 해도 21만 원 정도 안 깨는 정도라면은 한번 트레이딩 바이 네,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했을 때 여기 23만 원 부분의 저항, 네, 이 부분은 좀 인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의 힘으로 또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지지는 뭐 20만 원, 저항은 23만 원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정도는 뭐 외국인 수급 믿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가 좀 제가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계속 뭐 대장주였죠. 네, 네, 원성 그래서 배터리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미국의 이렇게 증설 투자 발표를 하면서 80만 원 넘어가면서 슈팅을 할 때 그때 이제 단기 매도 찬스로 잡으시면은 맞지 않겠냐 말씀드렸었는데 이때죠. 82만 8천 원 찍는 날 이제 뭐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증설 얘기도 나왔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고점에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저가 예전에 저항 때도 이렇게 아마 그려드렸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에 이렇게 저항 때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역시 21선 건드리지도 않고 일단 SDI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에서는 지금은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기업 분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실적 보지 않아도 돼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형 집단에서는 SDI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1선 훼손되지 않고 우상향 추세입니다. 다 물론 근데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풀려 있어가지고 이격이 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뭉쳐 있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마루 운동할 때 보면 도마 넘을 때 막 달려와서 딱 찍고 제주 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뭉쳐 있을 때 힘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공중에 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낙하점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지금 좀 약간 이평선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과의 이격은 상관이 없는데 61선과의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더 슈팅하려면은 큰 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아직 그런 힘이 좀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SDI 같은 경우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사주고 있잖아요. 네, 대신에 그렇죠. 이제 기관이 좀 관망하고 이제 개인들은 80만 원만 와라 나는 팔 것이다라고 하고 기다렸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좀 매물 작업을 잘 받아내서 외국인들이 추가로 좀 올려준다라면은 물론 다른 그림이 좀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한 76, 7만 원? 네, 요 정도만 안 깨면은 무리 없는 흐름일 것 같고요. 오늘도 77만 6천 원, 요 정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보유하고, 예, 다시 또 반등할 때 80만 원대 좀 돌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을 해서 82만 원 부근을 다시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가 주면은 추세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반등을 했는데 82만 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 맞고 다시 또 80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버리면 아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SDI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섹터 한번 잘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상장한 주들,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뭡니까? 저 카카오뱅크, 네. 뭐 크래프톤 뭐 네. 있는데 아, 카카오뱅크는 참 움직임이 좋아요. 외국인의 네.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일단 이 부분 맞아요. 아직 뭐 며칠 안 돼서 차트로 뭐 네. 분석하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트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도 이제 올라오고 나서 급등하고 여기 이제 음목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한 요 정도 수준 요 날이었을 것 같은데 이날 정도는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적어도 이날 정도였으면은 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좀 시장이 좀 빠질 때 빈틈을 노려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뭐 각 증권사마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KB랑도 비교도 많이 하고 KB도 카카오뱅크 지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뭐 한투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온 편인데 또 실적이 또 눈높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어느 증권사는 예상치에 못 미쳤다. 뭐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증권사도 있고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는 괜찮다.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봤더니 그런 금융지주 안에 있는 증권사들은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금융지주사들의 그러네, 영향을 진짜. 안 받는 증권사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 금융지주사들이 더 가치가 좀 그렇게 상장할 때부터 그랬었잖아요. 뭐 목표 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00원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지. 네, 목표 주가 막 그런 식으로 좀 그러기도 했었는데 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는 이게 차트상 오늘 뭐 음봉에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매물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8만 원 정도 예, 그냥 러프하게 8만 원 정도 좀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 이제 MSCI 지수 편입도 있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기관 수급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기존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까면서 새로 들어온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SCI MS가 신규 코스피 200 거기에서 네. 이제 비주를 사는 거니까 네, 새로. 맞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MSCI제도 들어가지만 국내 코스피 200에도 다 들어갈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있던 건 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독 또 대형주들이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약해. 근데 그것들 까면서 연기금을 또 이런 새로 넣어야 될 종목들은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시가총액 1위 하면 뭐 주 그냥 대충 생각할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래서 쭉 해가지고 한 10개 꼽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옛날처럼 그래, 네이버가 뭐 시총 상위야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깨졌어요, 많이. 최근에 들어온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총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제는 예전에 그 비싼 주식들의 시총은 빠지고 원래 사실 좀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대형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대형주가 빠지면 또 중소형주 되는 거고 코스피도 항상 보면 코스피 200에 있다가 탈락하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좀 개념을 살짝 좀 바꿔서 신규 상장 종목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좀 봐주시는 게 맞겠고 기금이나 뭐 외국인도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나 크래프톤이나 이런 대형주 새로 들어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좀 보시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강력한 수급도 MSCI 관련한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이번 달 정도다. 왜냐면 계속 매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매수 완료하면 되잖아요. 매수하고 오히려 막상 편입되고 나면 팔아버려요. 예전에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편입 이슈,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이렇게 과거에 이제 주가를 이렇게 분석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편입되기 전에부터 한 달 정도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편입돼서 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뒤로는 오히려 손실로 쭉 가는 경우가 다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일단은 말로 네. 때우는 걸로. 네, 말로 때우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이게 과거에 상장했던 종목들 다 비교 예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상장하기 전에 한 30일, 뭐 22주, 뭐 한 3, 4주 뭐 이 정도는 계속 사고 상장하고 나서 한 일정 부분 수요가 한 1, 2주 정도 더 있지만 그 뒤로 봤더니 오히려 더 많이 빠지더라. 네,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형주하고 이런 종목들을 좀 비교하시라는 게 이쪽에서 수급이 다시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팔아제꼈던 또 대형주를 다시 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마냥 빠진다고 희망 없다, 실망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누님도 아까 오기 전에 통화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인데 현대차도 끝났대 막 이러고 삼성전자도 끝났대 그러면서 네, 계속 그러니까, 다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현대차 이 자동차주의 그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현대차 끝난 거 아니냐. 아, 차트로만 차트 한번 봐보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음. 아이고. 좀 모양만 보면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큰 그림만 지금 봐드리면 일단 큰 그림만 봐드리면 그런데 지금 자동차 미국의 요번에 소비 지표가 안 좋았던 게 의류하고 자동차예요. 그 두 개가 다 지표를 갉아먹은 건데 일단은 뭐 의류 같은 경우는
근데 그조나는 좀 살 만큼 샀잖아요, 옷을. 그렇죠. 열심히 샀으니까 이제 입어야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돈 주던 걸로 샀었는데 이제 돈 떨어졌는데 굳이 내 돈 들여서 또 사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도 또 다시 번지고 있고. 또 자동차도 이제 막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외 못 가니까 명품 막 사듯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소비를 계속 늘렸단 말이에요. 어디 쓸 돈은 없고 집안 고치는 데 쓰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데만 폭발적으로 썼는데 그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조금 줄어든 케이스도 있긴 한데 자동차를 그냥 자동차로만 놓고 보면은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완성차로만 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친환경차로 보고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보면 멀리 보면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여기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이게 오르긴 보통 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승 뭐 1파 뭐 여기 3파 뭐 마지막 5파까지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하락 조정은 하락 A, B, C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C파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 C파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다시 또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맞지도 않아요. 지나고 보면은 아니, 다 엘리어트 지난 파동. 다음에 꽤 맞추는 거예요. 원래 그게. 왜 모든 기술적 지표는 여기 맨날 댓글 쓰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뭐 그렇게 분석하면은 뭐하냐, 뭐 미리 그치, 갈 길을 미리 알려줘라, 막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대응 전략을 드리잖아요. 이거 못 넘어가면 파세요라든지 이 정도면 사세요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기술적 지표는 다 후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가 있으면은 돈 벌지.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다만 그 지나간 후행 지표를 발판 삼아서 미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보고 과거와 같은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만 놓고 보면 지금 약간 좀 정책이 네, 정책이고. 그래도 제 손님은 안 된대, 걔도 안 된대, 얘도 안 된대, 다 안 된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대는데 누가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 그러셨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그때 29만 원 부분까지 갔을 때가 그때 오버슈팅 상태였었고 그거는 맞고요. 그거는 맞고 지금만 이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뭐 요렇게 제가 여기 가격은 안 봅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띵띵띵 세 개의 저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늘려서 볼게요. 3번 정도 지지되면은 그냥 지지가 된 건데 3번 정도 지지된 선이 깨지면 그거는 진짜 답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위쪽에도 그렇게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고점이 이렇게 3개가 형성이 되면 그 고점 3개를 형성한 거를 넘어서면 그건 지금 큰 돈이 들어왔을 때만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밑으로도 저점이 3번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깼을 때는 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두 번, 가격적으로는 세 21만 원이 네 저점권이에요. 제가 예전에 갭 메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은 갭을 이쪽 고점을 보면은 21만 5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갭을 메운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메웠는데 메우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면 안 돼요. 메우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하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면이라고 보냐면 요거 깨지면 좀 더 빠질 수 있다. 생각보다 좀 21만 많이 원? 빠질 수 있다. 네. 그런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여기 21만 원이 지지선인데 지금 여기 지금 61선이 지금 이제 플랫해졌잖아요. 네. 플랫해지다 못해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미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데드 크로스죠. 근데 이 데드 크로스를 돌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 줘야 돼요. 주가가 적어도 22만 원대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특히 여기 계속 요새 맞고 내려온 자리가 22만 5천 원이거든요. 그 22만 5천 원을 강하게 회복해 주면서 거래가 붙어줘야지만 현대차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시도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현대차한테 큰 돈 들어와야 되고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큰 돈 들어오려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놈의 새로 신규 IPO한 애들한테 물량 뺏겼던 쏠려서. 거 부분은 그 부분이 좀 해소되는 시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21만 원이 지지선인데 요게 깨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네, 하락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시장의 지수가 뭐 완전히 맛이 가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아까 먼저 오셨던 이상준 소장님이랑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상준 소장님은 야, 다 빠진 것 같아. 저한테 그러고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시장을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질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빠졌을 때는 물론 당연히 리바운딩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좋아질 수 있는 온갖 이유들을 다 끌어다 붙여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들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또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이유를 찾을 때까지 대형주들한테는 좀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대차는 지금 하락 추세를 타다가 이제 상승하기 위한 박스권 시도를 하다가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이 지금 뚫릴 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을 좀 잘 지켜내야 되겠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되면은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놓고 보시되 일단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21선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에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터치는 해도 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21선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나오는 그런 전환이 필요해요. 왜냐면 21선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이 21선 돌리기 위해서는 20일간 중에서 적어도 주가가 급등하는 날이 좀 꽤 있어야지만 평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 이평선이 하락 기울기가 돌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시 현대차도 시간이 좀 이평선들을 다 돌리기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더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수급이 확 들어와줘서 올려주거나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현대차는 좀 지금 밋밋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 두시고 단기적으로는 21만 원을 계속 잘 유지하는지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만 놓고 봐도 연기금이 계속 털고 앉아 있잖아요. 진짜 털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계속 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들어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 분산되는 효과. 이 분산 효과가 끝나야지만 매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시장에서 현대차를 좀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기아차도 상당히 좋았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고 뭐고 없는 거죠 대형주한테는. 수급밖에 지금 믿을 게 없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깡패라서. 네. 지금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일단 현재 보여주는데 카카오 오늘은 물론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 네. 카카오가 언제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이제 계속 관심사죠. 저희 지난주에도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한 14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일단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죠. 14만 원 정도에서 지지하고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5만 원 부분에서의 좀 저항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15만 원대 강하게 안착을 못 시킨다라면은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승 이후에 매물이 계속 나왔고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4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때 제가 한 13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3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14만 원이 훼손되면서 거래가 실리면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15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이 안 된다라면은 14만 원에서 트레이딩 매수하신 분들은 15만 원 부분에 좀 저항대를 염두에 두는 단기 차익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은 좀 팔았지만 최근에 사모펀드도 좀 사고 카카오도 뭐 지금 계속 이제 상장시킬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계속 튀어나오는지 알까기 하듯이 계속 108개인가? 118개. 118개? 예. 근데 계속 엄청난 알까기 하고 거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또 흡수하고 지난번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흡수했듯이 근데 아무튼 뭐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큰 하자는 없고요.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만 원대까지 갔을 때가 일단 오버슈팅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구간은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방향의 타진을 위한 움직임.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카카오를 사서 뭔가 강력한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만 원 지지선이랑 15만 원 저항선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서 카카오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좀 안심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안심 완전히 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지금 보시면은 원래 좀 좋았었어요. 이게 한 이틀 급락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그죠? 그래서 추세도 살아있고 좋았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스닥 차트가 살짝 2차 전지 차트 같은 느낌이에요. 2차 전지가 막 잘 가다가 이틀 동안 따당 이게 맞고 오늘 좀 세게 올라왔듯이 코스닥 차트가 약간 좀 2차 전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60일선이 깨졌었잖아요. 워낙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60일선을 회복해 놓은 상태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음봉 나왔던 고점 부근 1040포인트 정도? 네, 여기 좀 단기 저항선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좀 다시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좋은데 그리고 오늘 반등에 거래가 너무 없어요. 바닥권 반등에서 거래가 실려줘야지만 지지력이 확실한데 너무 거래가 없어요. 거래 없는 반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음봉에서 거래가 좀 실렸잖아요. 살짝 네. 많지는 않았지만 반등할 때 거래 없이 반등하면 다시 되발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1선이 지금 코스닥도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꺾여 있는 21선 돌리려면은 급등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어요. 그렇죠. 네, 오늘 좀 외국인이 샀죠. 코스닥을 샀는데 워낙 많이 팔아치웠으니까 사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아직까지 확실한 지지력은 1000 정도? 예. 1000 정도가 다시 깨지면 좀 리스크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1000 정도 깨지면은 다시 또 한 950 정도, 60 정도, 950, 60 정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1000 정도를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반등했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40, 뭐 많이 가면 1050 정도인데 거기 강하게 돌파 안 되면 여기 꺾여 있는 21선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지분이랑 박스권으로 가거나 한 번 더 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거래소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래소도 뭐 이렇게 좀 좁게 가다가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갔어야 되는 날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트릭이었었죠. 여기서 이틀 동안 강하게 치고 오르면서 여기서 사실 죽어가다가 살려놨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저도 아닌데 그랬었는데 역시나 이게 좀 약간 속임수 역시 3,300 못 넘고 짜르르르르. 그래서 이게 팔기 위해서 좀 유인하는 반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줄줄줄줄줄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게 다 그어드린 선들이거든요. 뭐 요새 그은 선들이 아니라 뭐 지금 상태로는 3,100선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근데 이게 지지선도 찾다 보면은 계속 밑에 많이 있어요. 3,100에도 있죠. 3,050에도 있죠. 3,000에도 있죠. 계속 그러면은 나는 이제 혼자서 이런 거지. 아니야. 3,050은 지지할 거야. 3,000은 지지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락을 다 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던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상태로 놓고 보신다라면은 3,200선 정도가 1차적인 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200선 좀 저항으로 놓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닥선으로는 뭐 오늘 찍은 3,124 정도니까 한 3,120? 네, 요 정도를 좀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좀 봐주시면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선을 제가 이제 초록색 선 잡고 있는데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요 구간. 네, 여기 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됐던 라인이잖아요. 3,100선 라인이.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생각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100 살짝 깼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반등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점을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역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이번 반등은 1차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반락을 했는데 또 지금 저점에서 지지가 잘 되고 괜찮다 그러면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저점이고 반등은 한 3,200선 정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20 정도 단기 지지선 놓고요. 이게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3,000도 깨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는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 뭐 시장이 뭔가 호재를 만들어내거나 시장의 상황이 바뀐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돈 다 뿌렸고 돈 뿌린 걸 기반으로 해서 경기가 막 회복이 좋아져야 되는데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비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또 코로나가 번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빨리 잡히지가 않으면 돈을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돈 풀린 것 때문에 화폐 가치로 인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다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뭐 서서히 중기 조정으로, 물론 가격 조정 말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간 조정 말고 가격 조정으로 가면서 계속 3,100을 잘 지지하면서 옆으로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시장의 강력한 수급 효과라든지 다시 상승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상당히 좀 지수는 재미없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에 한 120포인트 빠졌다고 나 저점이야 이제 다 끝났어 막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좀 더 쉽지 않고 어려운 구간으로 당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기술적 반등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셔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다라면 비중을 조절해 놓고 다시 포트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또 워낙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또 살아있는 생물처럼 또 환경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환경 하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3천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단기 대응을 좀 해나가자.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겁나잖아요. 겁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를 한번. 그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3,120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 3,120이 안 깨지는 선에서는 좀 지켜보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이 리바운딩을 하는데도 전혀 연동을 못해.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는 비중 조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종목은 시장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대신에 또 시장이 반등하는데 내 종목이 올라왔는데 시장이랑 같이 똑같이 막혀. 그럼 역시 비중 조절. 계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일단 좀 몸집이 지금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대장주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수랑 같이 좀 연동을 하시는데, 하여튼간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간에 개인적으로 이번 리바운딩이 3,200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조절해 놓고 다시 지지선 찾기를 한 다음에 되사놓던 현금을 들고 있든 간에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네요. 네. 근데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 원래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요. 저도 뭐 2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막 유튜브도 유튜브고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지난번에 그때 막 이렇게 한 이틀 막 세게 올랐었을 때, 삼성전자랑 막 이렇게 세게 올라왔었을 때 느낌이, 그 전에 막 이렇게 모든 섹터주들 중소형주 돌리고 그동안 안 가던 거 한 바퀴씩 다 돌려가지고 더 이상 돌릴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한 번씩 8개를 주는 반등이어서 저희 예전에 말하는 고아원 가기 전에 엄마가 짜장면 사주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다고 저희 맨날 그랬었거든요. 이게 오늘 반등이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반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약간 살짝 다 돌리고 돌려서 더 이상 갈 게 없는 시장이어서 이게 막판에 죽기 전에 힘쓰기 아니었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차마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일단 하락은 나왔고 맞을 만큼 좀 맞았고, 지수보다 내 종목은 더 많이 빠졌고, 체감 지수는 이미 뭐 200포인트 혹자는 뭐 3,400포인트 빠진 느낌이라고는 하시니까, 사실 또 뭐 그렇게 빠지면 또 지수랑 괴리를 좀 좁혀가는 흐름들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충실하게 내가 이제 기술적 지표에 맞춰서 종목을 대응할 거면 그거에 맞춰서, 나는 아니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괜찮다, 훼손되지 않았다, 끝까지 간다, 그런다면 그 기업을 믿고 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손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